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적은 편은 아닌데 애들 만나면서 막 새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답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수님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편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할 때 이제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애들 만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이나 수능 준비하는 애들을 이제 좀 만나게 됐는데,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문제를 제가 딱 봐도 이거 진짜 재미없게 딱 문제집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막 어디에서 먹는지 모른 채로 막 문제만 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도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수학적 사고라는 게 막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적 사고가 뭔지 이렇게 막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수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수학적 사고가 뭔지,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수학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그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수학적 사고가 이제 개발이 되는지, 수학적 사고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한 질문 10가지를 동시에 너무 제가 많은 질문을 한 번에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뭐 장황할 수도 있지만 좀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당연히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를 치게 되잖아요. 쳤을 때 수학에서 사실 처음 모의고사에서 5등급이 나왔어요. 5등급.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공부 방식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답을 바로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바로 보면서 약간 암기 과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험지가 주어지니까, 아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기존에 보던 게 아니고 새롭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예 머릿속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좀 공부 방법을 바꿨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번 이거 풀릴 때까지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떨 때는 뭐 하루가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제 다시 덮어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우연한 어떤 실마리에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을 하다 보니까 나도 수학이라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구나.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고민을 해서 풀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학이 좋아지고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자면, 일단은 과거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학자, 신학자, 수학자 사이에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철학은 인문학의 대표인데 어떻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수학 공식을 만들고 수학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신학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이 수학 공식 만들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상상이 되세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 수학과 철학과 신학이 경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수학이 어떻게 나왔냐, 그거를 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마음, 그 동기에서부터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학만큼 이 현실을 정말 잘 표현하는 학문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려서 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혹은 뭐 부모님들도 괜찮습니다. 뭐 다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100m 달리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순위가 나오죠. 뭐 저도 잘할 때는 뭐 순위권 안에 들은 적이 있지만 이제 1등한 친구가 있고 2등한 친구가 있고 뭐 3등한 친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1등한 친구 정말 달리기 잘한다. 2등한 친구 2등한 친구도 좀 빠른데 3등한 친구도 순위권에 들었으니까 저 정도면 달리기 좀 잘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어요. 정말 빠르다. 근데 이 눈으로 관찰하고 본 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록해두고 싶고 적어두고 싶고. 물론 이제 어떤 초침을 이용을 해서 뭐 1등한 사람은 뭐 15초, 2등한 사람은 10초, 18초, 뭐 3등한 사람은 20초 이렇게 초를 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수학에서 이제 1차 함수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면 결국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얼마나 빠르냐, 이게 직선의 기울기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1등한 학생의 직선을 그리고 2등한 학생 직선 그리고 3등한 학생 직선 그리면 그날 100m 경주 달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직선이 쫙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각 반별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직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들을 뭐 전국의 학교별로 아니면 학년별로 반별로 다 묶어봐요. 그래프들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빅데이터를 뭐 분석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패턴을 찾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요 학생이 요 정도의 빠르기로 잘하는구나. 요 지역에서는 요 반의 학생이 요렇게 100m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게 바로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패턴을 찾고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1차 함수를 갖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공을 던진다든지 뭐 축구할 때 공을 찬다든지 농구할 때 공을 던진다든지 이 공이 어떤 일정한 궤도를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수학에서는 2차 함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개념을 우주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도 우주선이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 우주선이 어디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를 제 전문 분야인 이제 금융으로 적용을 하면 뭐 여러분들 뭐 투자 잘하고 싶고 뭐 주식 투자 가격 떡상하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떡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이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오를지 내려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결국에 금융에서도 이런 주식의 가격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방정식의 개념을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주식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으로. 여러분 뭐 열, 히트, 열 아시죠? 열. 뜨거운 열.
근데 열이 어떤 움직임을 따라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열도 열 방정식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어떤 열 방정식을 따라서 열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열 감지기 이런 기계들을 개발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병원에 뭐 가본 기억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사람이 살면서 뭐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의료 장비들을 우리한테 이제 꼽는단 말이에요, 겉에다가. 근데 겉에다가 의료 장비를 꼽는데 우리 몸 안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몸을 진짜 뚫고서 우리가 이제 안에를 보는 게 아닌데 겉에다가 뭐를 꽂았는데 이 속 안의 변화를 막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겉의 조건들을 알면 이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정식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MRI 기계라든지 여러 의료 장비들을 개발을 할 때 이 수학에서의 방정식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수많은 예를 들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앞으로 수학을 접하게 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학은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도구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예요? 수학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답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은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만약에 어떤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답에 이뤄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살 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수많은 수학 문제들이 있고 이미 답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을 찾아 나가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이 항해가 되게 거칠겠죠. 너무 파도도 심하고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겠죠. 근데 또 어떤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그 항해란 여정이 끝나서 뭐 답에 도달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이게 축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어떤 현실의 새로운 문제라도 이거를 고민하고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흥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알죠? 뭐 하버드, 예일, MIT,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닌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정말 큰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정말 학교가 좋아서일까? 정말 교수진이 훌륭해서일까? 배우는 지식과 가르침이 달라서일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문제를 주었을 때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이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풀려는 시도를 해요. 근데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면 고민을 안 해요. 풀려는 시도도 안 해요.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냐 했을 때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좀 추상적일 수 있고 왜 배우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이 경험치, 이 경험 자체들이 이제 쌓이면 나중에 이제 어떠한 문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만큼 현실을 잘 표현하는 도구도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달리기 예를 들었고요. 뭐 공을 던진다든지 뭐 우주선, 뭐 의료 장비들, 금융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수학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수천 년을 고민한 그 성찰과 직관들이 다 모아져 있는 빅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빅데이터 수천 년 전에 데이터 있지도 않고 관찰도 못해요. 모을 수도 없고. 근데 수학은 이미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록하기 너무 쉽거든요. 표현을 하면 되니까 수식으로. 공식으로 만들고 이론으로 정리해두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수천 년의 빅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공부하면 앞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돌아가게 되고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답들을 철학자,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그런 해답들을 여러분도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빅데이터가 주어졌으니까 이 데이터의 시대에서 한번 수학을 좀 공부해 봐서 좀 이 현실을 좀 더 잘 표현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뭐 여기 저한테 한 10가지 질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